때는 2009년 10월 1일입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밤 9시 40분경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기 아파트인데요. 퍽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나와봤더니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요. 떨어진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자는 그 아파트의 경비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렇게 순찰을 돌고 경비실에 앉았는데 어디선가 자동차 바퀴 그 타이어가 터지는 듯한 퍽 하는 소리가 나서 나와보니까 사람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지신 분은 많이 다쳤나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19 구급대원이 그 사람을 병원으로 후송한 뒤였고 사람이 그 발견됐다는 그 1층 인도에 일단 혈흔이 이렇게 흥건히 젖어 있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부러진 이런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고 그걸로 봐서는 위에서 사람이 추락하면서 나뭇가지가 꺾인 걸로 그렇죠. 보였습니다. 야, 그러면 이 높은 곳에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죠. 어쩌다 떨어진 거죠? 그 아파트 경비원 외엔 신고한 주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조차 짐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떨어진 사람이 발견된 곳에서 위를 올려다 보니까 한 3층 높이의 난간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 놀이터 난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주상복합 아파트였는데 상가 옥상 쪽에 놀이터더라고요. 혹시 놀이터의 상황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없었나요? 과수팀과 같이 샅샅이 뒤지긴 했는데 단서로 보일 만한 건 안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좀 눈에 띄었던 건 난간 근처에 부러진 나무 빗자루와 쓰다만 위생 비닐 장갑이 몇 장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놀이터에 있을 법한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수거를 해왔습니다. 부러진 빗자루랑 위생장갑이다. 네, 청소용 빗자루. 아, 같이 떨어졌던 물품만 봐도 뭔가 이렇게 찜찜하긴 하네요. 네. CCTV나 목격자는 혹시 없었나요? 놀이터 쪽에 CCTV는 전혀 없었습니다. 놀이터 쪽에 CCTV가 없을 리가 없는데 아이들도 가는데. 그러니까. 근데 2009년 정도니까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또 이제 3층 높이면 저희가 생각하는 아주 높은 층은 또 아니잖아요. 또 많이 다치진 또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길 바라고. 어떻게 됐나요? 현장을 정리하고 곧장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어요. 머리 쪽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까지 이른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바로 즉사했구나. 아니, 머리부터 떨어졌으면은 치명적이죠. 네, 어쩌다가 머리로 떨어졌을까요? 두 가지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3층 정도면 지금 높이는 한 3, 4m 미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정도 돼서 즉사할 정도라면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아예 머리 쪽으로 떨어졌든지 누군가의 외력에 의해서 정할 수 없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냥 머리를 부딪혀서 사망하지 않았나 이렇게 두 가지 다 추정이 됩니다. 본인의 의지거나 아니면 타살이거나. 그렇죠. 사망한 분은 혹시 누구였나요? 일단 형사님은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곧바로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로 향했는데요. 시신을 본 순간 형사님 아주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뭘 보셨길래? 사망자가 한눈에 봐도 어린 여학생이었습니다. 어린 여학생? 중학생 정도로 추정이 됐고요. 중학생이었구나. 중학생. 10월이라 밤에는 살짝 쌀쌀할 때였는데 얇은 겉옷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친구 집에 잠깐 놀러 왔다든가 뭐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그 시신의 눈길이 갔던 건 무릎이나 팔꿈치, 발가락 쪽에 좀 검은 때가 좀 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 온전한 부모 보호 아래 성장하고 있던 학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폭행을 당한 흔적이나 뭐 그런 건 없었나요? 그렇지. 육안상으론 심각한 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쪽 엉덩이에 살짝 찢어진 듯한 그 핏자국이 길게 나 있었고 그리고 멍자국이 보이긴 했는데 시신을 1차로 확인한 거만이는 추락하면서 난간이나 나뭇가지에 걸려 생긴 상처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외력의 흔적은 없었다. 근데 이 학생은 대체 누구죠? 형사님도 우선 이 여학생의 신원부터 찾기 시작했는데요. 놀이터 근처는 이미 샅샅이 뒤졌지만 휴대폰이나 지갑, 이런 신원을 확인할 만한 소지품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지문 채취도 했는데요. 이 미성년자다 보니까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도 없었고요. 와, 그 진짜 알 수가 없네. 아니 어떻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 뭐 학생증이 됐든. 그러니까요. 아파트에서 경비원분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엔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닌 건가요? 네, 아파트 주민 중에는 이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했던 사람은 없었고요. 경비원도 뭐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던 걸로 봐서는 이 아파트에 사는 학생 같지는 않았습니다. 곧 학생 부모가 신고하지 않을까요? 이제 딸이 사라졌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실종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며칠 지났는데 신고가 안 들어왔다면 이상한데요. 학생이 발견 당시 입고 있던 옷 그리고 신발 그 사진을 찍어서 변사자 수배 전단지를 만들어서 관내 지구대를 통해 배포하고 연락을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이 흘러가고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5일 근처 지구대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중학생 딸이 지난 1일 친구를 만난다고 하고 나갔는데 아직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부모님이 가출 신고를 한 겁니다. 그 신고한 부모와 함께 명안실에 가서 시신을 확인했는데요. 찾던 딸이 맞았습니다. 부모님이 딸을 보자마자 주저앉아 오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4일 만에 신고를 한다는 게 설명이 좀 전 납득이 안 됩니다. 반나절만 혹은 하루만 안 들어와도 난리가 날 텐데. 그렇죠. 무슨 집안 사정이 또 있었나? 딸이 평소 친구 집에서 종종 자고 오기도 했고 며칠씩 있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다는 겁니다. 집을 나갔던 날도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간 거라 여태껏 통화한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니 추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에 4일간 친구 집에 지내는데 그걸 연락을 한 번도 안 한다고? 이상한데. 그래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형사님도 일단 사망한 학생의 유족들을 강도 높게 조사를 했습니다. 혹시 이제 뭐 학대, 방치로 인해서 이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가를 중점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던 건데요. 딸에게 다소 소홀했던 건 맞지만 학대나 가정 불화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1일 저녁 7시쯤 집으로 전화가 걸려온 게 맞았고요. 딸이 사라진 4일간 가족들의 알리바이도 모두 확인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 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사망한 이 학생을 송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송량은 당시 중학교 2학년생, 만 14살이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전화 왔었다고 하잖아요, 7시에. 그럼 전화를 받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가서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건 거잖아요. 그날 만났던 친구는 누구라고 하던가요? 부모님도 친구라고만 들었지 누구의 전화를 받고 나간 건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막막하네. 그러니까요. 근데 통신 내역을 뽑아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건 당일 송량이 집을 나서기 전 받았던 전화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휴대폰 번호였다고 합니다. 근데 해당 휴대폰에 명의자가 아주 황당합니다. 40대 남성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아, 이러면 이거 이거 불안해지는데. 저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라 혹시 송량에게 평소 이성에 관한 고민은 없었는지 송량의 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나봤는데요. 이성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생활도 비교적 잘 했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량에 관해 뜻밖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 겁니다. 당일, 그러니까 1일 낮에 담임 선생님이 송량과 함께 경찰서에 다녀왔었다고 하는 겁니다. 송량이 이날 방과 후 수업 중에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꺼내서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오빠랑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가다가 어떤 어린애랑 부딪혔는데 순간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선생님이 송량을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신고 접수를 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뺑소니였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게 잘못인데. 네. 형사님은 송량의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이 아는 오빠의 정체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송량이 2주 전쯤 온라인에서 만난 오빠였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온라인? 만났다고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친해진 오빠라고 했는데 송량을 만나러 몇 번 와서 친구들이랑도 종종 어울려 같이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노란 머리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일산에 사는 오빠라고 했고 은호 오빠라고 부르더라고요. 은호 오빠. 이 송량의 친구들이 최근 은호 오빠에게 수상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상한 얘기요? 송량의 친구들이? 그게 뭔가요? 최근 들어서 은호 오빠가 같이 놀던 친구들에게 내가 누굴 밀어 잡아뜨렸다는 둥,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둥 이런 얘기를 마치 영담처럼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야, 이거 밀어서 떨어뜨렸다. 이거. 그럼 놀이터? 놀이터에서? 참, 이거 뭐야? 게다가 그 무렵에 송량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 결과가 예사롭지 않았다고 해요. 뭐가 나왔는데요? 하인은 두부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추락에 의한 사망이었는데요. 엉덩이 쪽 출혈과 멍이 단순히 추락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 폭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나온 겁니다. 사망적 폭행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럼 이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아까 은호 오빠, 그 은호라는 남자가 했던 말이 지금 완전 이상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밀어서 누군가를 잡아뜨렸다. 그렇지. 근데 그게 마지막으로 통한 40대 남성이라는 게 전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노란 머리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 남자를 박은호라고 부르겠습니다. 형사님은 송량의 친구로부터 은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 머릿속에 번쩍 스치고 지나간 게 있었습니다. 송량이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40대 남성이 박 씨는 맞았는데 그 박은호라는 이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40대 남성의 그 자녀 중에 송량과 비슷한 또래의 은호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야? 그래, 40대 남성이 아니었구나. 아버지 명의의 핸드폰이었어. 가족이면. 맞네. 미성년자니까. 전지. 그런데 하나 안 맞았던 게 은호의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시작 번호가 2였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되면 이거 그 좀 은호 언니 달라지는데? 아니에요?
근데 은호 오빠라고 했잖아요. 야,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오빠라고 했는데. 저도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뺑소니 신고 접수를 받은 교통조사계의 그 수사 진행 사항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쪽에서도 은호 오빠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보니 여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전 송양 친구들한테 다시 물어봤더니 그 노란색에 머리도 짧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다들 오빠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야, 황당하네. 아, 그러면 외모만 보고 남자라고 생각한 거구나. 그렇죠. 아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뿐이고 그래서 만약 그 말만 듣고 남자로 써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결국에는 그 뺑소니 사고가 송량을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은호가 송량이 뺑소니 신고를 한 걸 알게 된 게 아닐까 이게 강력하게 의심이 되죠. 설마 경찰에 신고해서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면 그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은호라는 학생이 알고 있었을까요? 송량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은호와 나눈 그 메신저 대화를 보니까 송량이 그 오토바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다 얘기하고 왔다고 했더니 박은호가 욕을 막 퍼부었는데 그 이후에 송량을 전화로 불러낸 걸 보면 송량의 죽음이 박은호와 연결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용의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응? 지금부터 또 한 명의 용의자를 노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노양? 당시 박은호는 15살, 노양은 13살이었다고 합니다. 13살이요? 중학생이네요 그럼 진짜로. 아니, 근데 그 어린애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둘은 어떻게 하는 사이였는데요? 박은호와 노양은 소년보호시설에서 만난 사이인데 둘이서 몰려다니면서 물건을 훔치는 등 비행을 저지르고 다녔더라고요. 정황상 박은호가 송양을 불러낸 그날도 함께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됐고요. 노양 역시 송양의 죽음에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건 한 달 전쯤 소년보호시설에서 무단 이탈을 한 상황이더라고요. 등록된 주소지로도 찾아갔지만 둘 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살고 있지 않았고요. 보호자들과도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야, 보호자들조차 연락이 안 된다니 이거 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부모나 가족이 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휴대전화로 그 위치가 좀 안 잡혔나요?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서 박은호와 노양의 실시간 위치 추적과 동시에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어요. 근데 몇몇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 있었는데 살고 있었던 일산을 크게 벗어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일산으로 가서 두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은 다 뒤지기 시작했고요. 또 어울려 지낸 친구들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그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나왔나요? 한 친구가 박은호가 어느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고시원에서도 살았어요? 위치를 확인해서 그 길로 고시원을 급습했는데 이미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아 그런 어린애들이 무슨 수로 또 고시원을 구했으면 오토바이를 타며 주로 절도로 돈을 마련했던 걸로 추정됐습니다. 시설에서 그 무단 이탈한 후 지갑을 훔친 혐의도 확인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생활비를 구해가며 일산 일대 고시원과 PC방을 전전했던 것 같았습니다. 형사님은 팀원들이 모두 복귀한 후에도 박은호와 노양이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일산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박은호의 인터넷 접속 기록이 뜹니다. 거기가 어디였나요? 일산의 한 PC방이었습니다. 제가 PC방 들어가자마자 저희 딸 부르듯이 불렀죠. 은호야 하고 부르니까
PC방 저 구석에서 노랑머리가 고개를 들고 저를 딱 보더라고요. 바로 체포영장을 보여주고 검거했고요. 은호 한 팔, 노양 한 팔에 이제 수갑을 채웠습니다. 잡았네요. 예.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 그 둘은 범행을 인정을 하던가요? 형사님이 박은호에게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서 묻자 조금 생각에 잠기더니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사건 당일 일어난 뺑소니 신고가 발단이었습니다. 예상이 맞았네. 당시 소년보호시설에서 무단 이탈하고 있던 상황이라 뺑소니로 다시 시설에 들어갈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에 들어가는 게 무섭고 싫어서 사람을 죽이냐고요. 이제 소년원에 가야 될 판인데 그 다음에 또 교도소고. 그 위생장갑이 현장에서 발견이 됐었잖아요. 네네네. 위생장갑을 낀 것도 영화에서 본 거라고 했답니다. 지문이 안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자백했다고 해요. 참 진짜.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얘들아. 그렇다고 죄가 묻히고 밝혀지지 않겠니? 참. 더 놀라운 건 비닐 장갑을 끼고 성추행까지 했다고 자백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속량을 놀이터 난간에 앉혀놓고 양옆에 서서 하나, 둘, 셋 하고 동시에 아래로 밀었다고 했습니다. 아유 참. 야, 그거 떨어지면 죽는 걸 모른다고? 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포를 주면서 공격을 한 거잖아요. 이 성추행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치심과 이 처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이게 어린 친구들이. 솔직히 너무 충격인데요. 너무 어린 친구들이. 부모는요? 그러니까 부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뭐라고 얘기가 없었습니까? 박은호와 노양의 부모는 끝까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그건 부모의 잘못도 있어. 사회 잘못도 있지만 이 부모의 잘못도 있는 거야. 뭐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나쁜 아이로 갔겠습니까? 그만큼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어린 친구들이라 또 이게 어떻게 재판이 났을지 또 감이 안 잡히는데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박은호는 살인, 특수 강제추행, 공동상해, 도주차량, 무면허 운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에 벌금 10만 원. 단 몇 개월 차이로 촉법소년에 해당된 노양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됐습니다. 저 처음 듣는데 이게 징역의 장기는 뭐고 단기는 뭐예요? 이게 이제 소년범들 그 처벌할 때 하는 건데 장기 6년에서 단기 4년이면 기본 4년을 거치면 언제든지 교화의 가능성이 있으면 내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용감한 형사들을 아이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프로그램을. 그런데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누구도 남을 해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특히나 오늘처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누구도 허락되지 않은 중대 범죄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럼요. 이거는. 네. 그리고 사실은 중대 범죄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네. 네, 낮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법 지식으로 본인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은 안 된다는 거를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즐겨봐 이 채널.